1992년 6월 16일 아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28세의 며느리 박서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까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있던 도장과 통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파란색 일기장 한 권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6월 14일 자였습니다. 남편의 여자를 봤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2년 6월 16일 오전 11시 서초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분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간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죠. 은행 기록을 확인해보니 6월 15일 오후 3시경 박서연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친정 부모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면 우리에게 왔을 겁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전국을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쪽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댁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나 봐요. 남편 외도를 핑계로 사귀던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닐까요? 친정 부모님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6년 후에 재혼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서연이 사망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만이 매년 딸의 생일이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14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 서초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8세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14년 전 박서연 씨 실종 사건 아시죠? 저 그때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인데요. 담당 형사가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벽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형사는 14년 전의 사건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파일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제보를 제가 패한 말기예요.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법원에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5일 경찰과 감식반이 그 집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는 태어났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격을 부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감식반은 보일러실 벽면을 살폈습니다. 석고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석고 아래에서 시멘트 벽이 드러났습니다. 전동 드릴로 시멘트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비춥니다. 구멍 너머로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14년간 박서연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최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과연 14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여성이 벽 속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14년 동안이나 침묵했던 것일까요? 일기장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는 2007년 6월에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1992년 6월 16일 오후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 형사 김동철은 45세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8세 젊은 여성이 말없이 사라졌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단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문을 채취해도 집안은 온통 가족들의 지문뿐, 억지로 끌려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남편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편 이진우는 31세로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없어지기 전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잤습니다. 외도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다면서요. 진우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최숙자는 55세로 고상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며느님이 사라진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숙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잤지요. 최근 며느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 녀석 외도 때문에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울더군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요. 경찰은 발로 뛰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 상점들을 하나하나 돌았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내밀며 물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에도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태운 손님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연 명의로 500만 원이 인출된 지점이었습니다. 6월 15일 오후 3시경이 통장으로 돈 찾으러 온 사람 기억하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장이 찍혀 있고 통장이 있으면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누군가 서연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말없이 사라질 애가 절대 아니에요. 3일 전에 통화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시어머니는 참으라고만 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넓었고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언제 공사했습니까? 숙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전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때 벽도 새로 칠했습니까? 네 공사하면서 벽이 좀 상해서 석고로 다시 칠했습니다. 김 형사는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와 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서초동 최 씨, 댁에서 공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벽도 새로 칠했습니까? 벽이요? 아니요. 저희는 보일러만 교체했습니다. 김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설비 전문이지 인테리어 업체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공사업자가 벽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보일러만 교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김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숙자하고만 만났습니다. 보일러 업체분은 벽은 칠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숙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그랬나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럼 누가 벽을 칠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벽이 지저분해서 석고를 좀 바른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접 제가 그런 건 좀 하거든요. 집수리가 필요할 땐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 형사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형사와 상의했습니다. 지하실 벽 부숴볼까? 영장이 나올까? 증거도 없이 벽을 다시 칠했다는 것만으로는 무리야. 결국 지하실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 집안에서는
서서히 다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서연 씨,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면서요. 남편 외도를 핑계로 자기도 사귀던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닐까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연의 친정은 이 소문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직접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딸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셈입니까? 숙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말겠어요? 친정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점차 흐지부지 되어 갔습니다. 실종 2달이 지나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1992년 8월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김 형사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댁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미숙이었습니다. 52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저 최 씨 댁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이상한 걸 봤습니다. 김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6개월 중순쯤이었어요. 사모님이 지하실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공사 중이라면서요. 그 후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갔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보일러실 벽이 새로 칠해져 있더군요. 석고를 다시 바른 것 같았는데 좀 울퉁불퉁해서 전문가 솜씨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모님께 여쭤봤습니까? 네. 누가 벽을 칠했냐고 물었더니 공사업자가 했다더군요. 그게 이상했다는 거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일러 업체 사람들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일러만 고치고 갔습니다. 김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정부 한미숙 씨가 증언했습니다. 며느님이 실종된 직후 지하실 벽을 새로 칠했다고요. 숙자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벽 칠하는 게 죄입니까? 혹시 그 벽 뒤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설 같은 소리 하시네요. 부숴보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세요. 김 형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1992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들은 매년 서연의 생일이면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26세의 회사 부하였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고 한 재혼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나.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밝았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이 지나갔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13년째입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씨 집안은 변함없이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이제 68세입니다. 그 집 지하실도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13년 전에 새로 칠한 벽도 그대로입니다. 가정부 한미숙도 그 집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녀는 1993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미숙은 다른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벽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2005년 겨울 미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자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13년 전에 그 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강력하게 경찰에 말했어야 했는데. 2006년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의사는 여명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덜어야겠다.
2006년 4월 미숙은 서초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2년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시댁의 완벽한 각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가 떠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14년 후 단 한 사람이 침묵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양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한 여성이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2006년 4월 24일 오전 10시 서초경찰서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68세의 한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형사관은 어디인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년 전 사건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서요. 1992년에 실종된 박서연 씨 사건입니다. 잠시 후 최민호 형사가 내려왔습니다. 38세였습니다. 1992년 실종 사건 말씀이시죠? 미숙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의 가정부였다는 것, 지하실 벽이 새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 당시 경찰에 이야기했지만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은 왜? 미숙은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폐암 말기라서요. 죽기 전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벽 뒤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며느리가 사라진 직후에 벽을 새로 칠하다니. 최 형사는 낡은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1992년 박서연 사건 파일이 나왔습니다. 파일을 열자 당시 수사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숙의 진술도 있었고 지하실 벽에 대한 의심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14년 전 실종 사건인데 재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지?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007년 6월에 시효가 완성되니 지금부터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서둘러야겠군. 먼저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 최 형사는 다음 날 최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68세의 최숙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서초경찰서 최민호입니다. 1992년 며느님, 실종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4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들춥니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서요. 숙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1992년 6월 며느님이 실종된 직후에 지하실 벽을 새로 칠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당시 왜 벽을 새로 칠하셨습니까? 지저분해서요. 보일러 공사 때문에 벽이 좀 더러워졌거든요. 보일러 업체는 벽은 손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실을 좀 봐도 될까요? 영장 있습니까? 아직은. 그럼 안 됩니다. 영장 없이는 못 들어와요. 최 형사는 법원에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14년이나 지난 사건의 증거라고는 가정부 증언뿐이잖나.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게. 최 형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보일러 공사업자를 찾아냈습니다. 1992년 최 씨 댁 공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업체 사장은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992년 5월 23일 보일러 교체 공사, 벽 공사도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보일러만 교체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시 작업했던 직원을 기억합니다. 이 증언을 확보한 최 형사는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일러 업체는 벽을 손대지 않았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업자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고민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지하실 벽면에 한해 수색을 허가한다. 2006년 5월 15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형사와 감식반원 5명이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숙자는 영장을 보고도 태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벽을 부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감식반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벽면을 살핍니다. 벽에는 두껍게 석고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식반은 조심스럽게 석고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석고를 떼어내는 작업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4년간 굳어있던 석고는 단단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석고 아래에서 시멘트 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멘트도 비교적 새로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멘트, 이 집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1980년에 지었어요. 하지만 이 시멘트는 지은 지 20년은 되어 보이지 않는데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은 시멘트도 조심스럽게 파내어 갔습니다. 전동 드릴을 이용해 천천히 구멍을 뚫어 나갑니다. 오후 이시경 시멘트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순간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손전등을 꺼내 비췄습니다. 구멍 너머로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구멍을 더 넓힙니다.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최 형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더 넓혀줘. 벽을 더 부쉈습니다. 드러난 것은 미라화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옷은 남아 있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머리에는 플라스틱 헤어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던 덕분에 부패가 아닌 미라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최 형사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시신 발견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숙자 씨, 이게 뭡니까? 숙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같이 가주시죠. 숙자는 그날 체포되었습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유류품을 확인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는 199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의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찾았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대조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7%, 박서연 본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딸 14년이나 거기에 있었구나. 서연의 앞 숙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숙자 씨 벽 속에서 며느님 시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숙자는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들 진우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45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체포되신 것 아시죠?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1992년 6월 15일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일하다가 늦게 잤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걸 안 것은 언제입니까? 다음날 아침입니다. 밤중에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는 진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시신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후두부를 둔기로 맞은 것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후두부에 명확한 골절이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추락 가능성은요. 각도로 보아 추락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흔적입니다. 살인이라는 거군요. 네,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결과를 손에 쥔 최 형사는 다시 숙자를 신문했습니다. 며느님은 후두부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당신이 때린 겁니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누가 모릅니다. 최 형사는 다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벽이 부서진 곳을 자세히 살핍니다.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푸른 빛이 반응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해된 게 틀림없다. 감식반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공구함 속에서 낡은 망치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루 부분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흉기일 가능성이 있다. 망치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이 증거들을 내밀며 다시 숙자를 추궁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며느님은 지하실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숙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망치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흉기입니다. 숙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숙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졌다. 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거짓말 마세요. 부검 결과에서는 맞은 흔적이 명확합니다.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때리지 않았어요. 굴러떨어졌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벽 속에 숨겼다고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숙자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만에 벽 속에서 나타난 며느리. 시어머니는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하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뒤집게 될 것입니다. 2006년 육괄 검찰이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박은경, 39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계획적인 살인을 부인하고 있어요.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1992년 증거보관 창고에서 서연의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박 검사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귀가가 늦다. 어젯밤에도 새벽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리고 육궐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6월 5일, 남편을 미행했다.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여자와 만나는 것을 보았다. 키스하는 것을 봤다. 끔찍한 충격이다. 6월 7일, 밤새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6월 13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고.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다. 6월 14일,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이혼하겠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집안 망신시킬 거냐고 하셨다.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 사라졌다. 이게 우연일까? 동기는 명확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혼을 막으려 했던 거야. 일기장을 보여주며 다시 추궁해야겠다. 박 검사는 다시 숙자를 신문했습니다. 최숙자 씨 며느님 일기장 읽어보셨죠? 실종 직후에 봤습니다. 6월 14일 페이지에는 이혼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님이 이혼하겠다고 하니 화가 났던 거죠.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화를 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숙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쩔 생각이었습니까?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지하실에서요. 며느리를 지하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때린 겁니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치에서 검출된 혈흔의 DNA를 분석한 결과 서연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이걸로 결정적이다. 이 망치가 흉기다. 이 증거를 손에 쥔 박 검사는 다시 숙자를 추궁했습니다. 망치에서 며느님 혈액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때린 거죠. 숙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다. 숙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완강하게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해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리는데 옆에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위협할 생각으로요. 그래서 때린 겁니까? 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긴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끝나고 아들도 끝장입니다. 그래서 벽 뒤에 공간이 있길래 거기에 며느리를 넣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밤새 혼자서 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건 누굽니까? 접니다. 며느리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옷도 빼돌린 것처럼 꾸민 겁니까? 네, 며느리 옷 몇 벌을 태워버렸습니다. 박 검사는 숙자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6년 7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부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석에는 50대 중반의 판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석에는 박은경 검사가 피고, 인석에는 최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연의 친정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숙자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낭독하시오. 박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최숙자는 1992년 6월 15일 오후 10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택 지하실에서 며느리인 박서연을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 벽 속에 유기한 후 시멘트와 석고로 미장하여 14년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숙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부인합니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숙자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검사 입증하시오. 박 검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박서연의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사는 핵심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1992년 6월 14일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이혼하겠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집안 망신시킬 거냐고 하셨다. 피해자는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피해자는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계획성이 없습니다. 박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시신을 벽에 숨기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출로 위장하고 며느리의 옷을 태워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행동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며느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애인과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소문은 제가 퍼뜨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문이 퍼진 것 아닙니까? 숙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입니다. 피해자는 후두부를 망치로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가격 각도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락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망치를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수로 후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고요. 법정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이 숙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오. 숙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하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왜 망치를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후두부를 때렸습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아들도 끝장입니다. 그래서 숨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숨겼습니까? 벽 뒤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며느리를 넣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밤새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피고인입니까? 네, 며느리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며느리 옷도 처분했습니까? 네, 몇 벌 태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오. 박 검사는 다음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부 한미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잠시 후 미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폐암 투병으로 몸이 깡마른 상태였습니다. 증인 1992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하실 벽이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서투르게 마치 급하게 바른 것 같았어요. 피고인에게 물었습니까? 네, 공사업자가 했다더군요. 하지만 업자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네, 저도 업체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일러만 고치고 갔습니다. 증인은 왜 14년이나 지나서 제보한 겁니까? 미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었습니다.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벽 뒤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증인은 국과수 법의학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전문가였습니다. 증인 부검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후두부에 가로 5cm, 세로 3cm 크기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분기에 의한 가격으로 생긴 상처입니다. 추락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가격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약 60도입니다. 즉, 누군가 내리쳤다는 네 상당한 힘으로 내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실수로 휘둘렀을 가능성은 각도와 힘으로 보아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딸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시부모님께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단지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4년간 저희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집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짓밟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서연의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73세의 노부인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14년간 저는 딸의 생일이면 꼭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차가운 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법정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장이 숙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숙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걱정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숨긴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14년간 저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미입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얕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순서였습니다. 박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한 후 13년간이나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시신을 벽에 숨기고 가출로 위장하고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14년간 피해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14년간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 검사는 숙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년도 남겨두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한미숙 씨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박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최숙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인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68세의 고령입니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남은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역시 14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정신적인 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전과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부디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2006년 11월 3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진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 부모님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정했습니다. 피고인 최숙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1992년 6월 15일 밤 며느리인 박서연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이를 막으려 지하실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시신을 지하실 벽 속에 유기하고 시멘트와 석고로 미장하여 14년간 은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옷을 태워 가출로 위장했으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째, 가격 부위와 각도가 정확하다는 점. 후두부를 위해서 아래로 60도 각도로 가격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범행 직후에 증거인멸 행위가 치밀하다는 점. 시신 유기, 가출 위장, 소문 유포 등 일련의 행위는 계획성을 보여준다. 셋째, 피고인은 14년간 단 한 번도 자수하지 않았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한다.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방청석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14년간이나 딸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딸의 명예까지 짓밟았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넘겼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최숙자를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2년의 범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007년 6월이면 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5월 시신 발견과 동시에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 완성 6개월을 앞두고 처벌이 확정되었다. 재판장은 숙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4년간 완전 범죄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한 사람의 양심이 이 사건을 해결로 이끌었다. 이 판결이 유족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러한 범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경고한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쾅 재판장이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의 친정 부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4년 만에 딸의 원한이 풀린 것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숙자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서 서연의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14년간 기다렸습니다.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딸의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4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 속 서연은 밝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8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서연은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14년간의 방황이 끝난 것입니다. 한편 한미숙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말하길 정말 잘했어. 미숙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심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숙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숙자는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 진우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재혼해서 꾸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숙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죽였지만 결국 그 아들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숙자는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박서연, 1964, 1992, 14년 만에 돌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잠들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비극은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14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1992년 6월 28세의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지하실로 불러 망치로 살해하고 벽 속에 숨겼습니다. 14년간 그것은 완전 범죄였지만 한 가정부의 양심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비극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마저 잃고 홀로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려 했을 뿐입니다. 남편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친정 부모님은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없이 경찰서를 드나들고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벽 속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미숙 씨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영원히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미숙은 14년 전 그날의 의심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 용기가 서연을 벽 속에서 구해냈고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도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연은 이제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14년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그녀의 원한은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 간의 갈등, 고부 갈등, 혹은 오랜 세월이 지나 밝혀진 진실 같은 이야기들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듣고 계신가요? 부산에서요? 아니면 해외에 살고 계신가요? 전국 각지 때로는 세계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나뵐까요? 잊혀진 사건,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